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6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4,200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100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55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모두 이제 양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쏟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1.7% 하락을 했고요. 다우 나스닥도 하락을 했고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2,55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61선 근처까지 또 한번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61선을 받치면서 쌍바닥 형태로 반등을 할지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는 내일과 다음 주 정도의 시장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정도 해서 증시의 반등이 올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은 꾸준히 오픈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다음 주하고 내일은 상승을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전에 코스피가 올라갈 때와는 다른 것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7월 5일 하루 2,500억을 매수했지만 하루 만에 이제 매수했던 것에 지금 절반 이상을 또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가 7월 3일에 바짝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3일 연속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오늘과 어제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 매수를 하고 또 이렇게 금방 이탈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는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는 내일 시장을 마무리로 해서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70포인트고요. 네, 확실히 이제 이 급하게 올라간 만큼 또 급하게 내려가는 종목 중에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전에 그런 아래 공간을 조금 더 이탈하면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종목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일과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0 초반까지 이 증시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거고요. 월봉은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시작되는지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3일 정도 또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중간중간에 매수를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언제 반등할지가 포인트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2원 정도 하락해서 1303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1선 근처를 횡보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1300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N자로 올라갈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 네,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이 환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본격적으로 이미 환율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크게 조급할 것이 없고 천천히 한번 이 흐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증시 선물이고요. 0.4%에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1.5%, 1.6% 정도 하락하면서 꽤나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그동안 올라왔던 그런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세가 시작되었는데 이 조정세가 꾸준히 이어질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는 지금 WTI 국제유가는 72달러를 회복하면서 조금씩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천연가스는 2.67% 정도로 크게 지금은 뭐 조금 반등했지만 크게 변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채권 금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3.97%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4% 이상을 치고 나갈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고점을 점점 낮추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국채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라든지 혹은 위험 자산으로의 그런 금액이 이동을 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조정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며칠 더 보면서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40원 하락해서 1.92% 하락했고요. 17,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하락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평소와 비슷했던 것 같고요. 17,390원으로 1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30만 주로 전날보다는 조금 더 증가를 했고요. 거래량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긴 하지만 증시는 크게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정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씩 또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1%대긴 하지만 조금 더 하락을 시키면서 그동안 유지해오던 그런 밴드를 조금 아래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증시에 대한 흐름으로 같이 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사항은 없고요.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크게 붙지 않은 상황에서 야금야금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매도를 쌓아가던 그런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결국 61선 그리고 이 17,400원이라는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 음음구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우려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결국 다음 주 정도에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횡보를 시키면서 이 공간을 계속 채워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크게 뭐 수급이 이탈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1선 딛고 이제 21선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21선 뚫으면서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월 13일이 옵션 만기죠. 그래서 그 옵션 만기까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7월봉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20월봉선 아래로 조금 떨어졌지만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11만 3천주, 외국인 투자자가 11만 1천주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22만 주 나왔고요.
투시는 2만 주 매도하면서 5일 정도 매도했지만 사실 뭐 다 합쳐도 하루 정도 10만 주 정도의 매수를 커버할 만큼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은 물량 뱉지 않아서 우리가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험은 조금씩 매수하지만 큰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확실히 다시 매수를 해주었고요. 12만 주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매도했던 거를 끝내고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이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6.5% 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또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7% 가까이 계속 지분을 확보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막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차분차분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실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수급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달 이제는 올해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횡보 이후 오랫동안 횡보하는 그 지겨운 흐름 이후에 나오는 급등세는 분명히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좋은 소식에도 반응하지 않던 그 주가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털끝 하나마도 이제 연결이 돼 있다면 관련이 있다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최근에 2차전지 관련 급등세와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가를 계속 행복시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은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크게 이 하락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넘어가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꾸준히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가 오늘 감소를 했습니다. 397만 주로 3만 주 정도 감소했고요. 뭐 크게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거래 18만 7천 주로 평소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뭐 크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진다면 4%대 수준이고요. 지금 확실히 이전처럼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주가를 눌리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공매도 잔고를 크게 늘리지 않고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 공매도 거래 비율을 보시면 4.24%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을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4% 많으면 4% 적으면 2%뭐 이런 수준에서 계속 공매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중인 상태에서 공매도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17,000원, 18,000원, 17,5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공매도가 한 100만 주밖에 늘지 않았지만 사실 이전에 이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 시점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공매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한 1000만 주 이상 공매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크게 100만 주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체 늘어나는 비율 자체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주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될지 뭐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 시기가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저점을 좀 더 높인 상황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된다면 다음 고점은 이제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2만원대를 진입을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갔을 때 다시 한번 이전처럼 이렇게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는 패턴이 이어질지 혹은 이번에는 바로 올라갈지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도 상환이 되었고요. 11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4,300주 크게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잔고는 1,620만 주로 조금 더 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이제 상승을 멈추었고요. 대차 잔고도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조금씩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신용 잔고는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공간을 어떻게 메워가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도 10만 주 수준에서 21만 주 정도로 조금 늘었지만 20만 주 수준에서 많이 팔아봤자 이제는 20만 주 수준입니다. 이전에는 많이 팔면 막 100만 주씩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13.4% 한 10일 이상 매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지금 이 평균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제 13%대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적도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공매도 잔고도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늘어나고 멈추고, 주가도 적정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점이 7월 13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옵션 만기 다음 혹은 다음 주 정도 수준에서 한번 이 상승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고대하던 2만 원을 드디어 이제 좀 진입을 해서 좀 자리를 잡아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국과 폴란드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 250명을 회동해서 대통령이 직접 폴란드를 포함해서 지금 리투아니아와 그 다음에 나토까지 이렇게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지금 이제 LG를 포함한 89개 기업과 그 다음에 기관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그 공식 일정이 될 것 같고요. 주요 분야라고 한다면 이제 이 김 1차장에 의하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 그 다음에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주요 정부 인사들과 깊은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방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방산은 대규모 수출을 진행을 했었고, 원전 같은 경우는 민간 원전 2기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월 달부터 부지 타당성, 원전에 대한 그런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이제 7월 달쯤에도 본계약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회담에 좀 구체적인 소식이 추가로 나올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폴란드와 함께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 방문 일정은 이제 11일에는 나토 사무총장, 그다음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국가와 이제 연쇄 회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리투아니아와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이제 만찬을 하게 됩니다. 12일에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를 참석하게 되고, 이제 밤에 폴란드로 이동을 해서 13일에 이제 폴란드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14일까지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하고 MOU 체결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마 13일, 14일 정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은 MOU 체결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이 이번에 이 회담에 대한 이 수혜주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민간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이 소식이 들려올지 좀 촉각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에너지 협력 방안이 좀 더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서 계속 원전에 대한 검토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도 원전 건설에 대한 추가 2기 건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캐나다도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 대책을 원자력으로 지정을 하고 세계 최대 원전 단지 건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리오 주죠. 네, 거기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요. 완공 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민자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공장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을 캐나다 쪽에서 지금 실시를 하는 거고요. 신규 원전이 완공이 되면 48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기가와트를 추가로 건설을 하게 되고 2033년께 완공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완공 날짜가 2033년이라면 지금 빠르게 건설이 추진되어야 되고 이미 건설을 거의 시작해야 되는, 그죠? 원자로 같은 경우는 미리 제작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빠르게 이 원전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캐나다의 흐름을 보면 브룩필드라는 그런 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사모펀드가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코도, 그죠? 캐나다의 원자력 이 연료, 그죠? 핵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카메코도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두 기업 모두 지금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이 펀드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와 그 다음에 이 카메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국가은행이 카메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이번 6월 달에, 그죠?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것이다. 다시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캐나다의 이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하거나 세계적인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캐나다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분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안정화시키면서 앞으로에 대한 원전 수요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 소송전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의문인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이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소송전에서 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캐나다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와 그런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만큼 빠르게 소식을 주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이 협력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 캐나다도 신규 원전 4기를 건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그 다음에 소재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많은 것을 이제 생산을 했을 때 뭘로 돌릴 거냐, 그죠?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기존에 있던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는
뭐 지금이라도 생산할 수 있지만 일단 석탄은 이제는 앞으로 계속 배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주범이기 때문에 탈석탄을 하자, 탈탄소를 하자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배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가 남게 되는데 이 천연가스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그런 공기업이라든지 에너지 그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은 기업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이 천연가스를 계속 이렇게 비중을 높이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엔 또 한 번 저렇게 물가가 급등을 했을 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의 에너지 수요보다 앞으로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서 결국에는 친환경 안정적인 에너지가 이번에 원자력으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분명히 재생에너지라는 에너지도 있고 수소에너지라는 에너지도 있는데요. 이 수소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그 큰 이 그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아직 수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게 되었을 때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있지만 이 해상풍력도 사실 바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이 발전율이 높았다가 겨울이라든지 장마철에는 또 발전율이 떨어졌다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에너지 이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출력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케이블과 고전압 케이블과 그다음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깔아야 되는데요. 그 많은 에너지를 깔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 인프라가 다 갖춰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대형 원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SMR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양쪽 다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가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고 이 세계에 대한 흐름과 에너지 시장에 대한 방향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내려오면 땡큐죠. 네, 계속 사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당연히 2차 전지, 뭐 소재 이런 기업들 다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기업들이 다 오르고 나면 계속 오를 수는 없죠. 결국에는 조정을 받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 다음은 당연히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이 에너지 종목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그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시 온 것이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소식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두산과 이 신용 등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호조의 두산 자체도 이제 BBB 긍정으로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이 긍정 다음에는 BBB 플러스로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신용 등급 상승을 지금 BBB 플러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요. 이렇게 신용평가사에서도 평가를 한 것이 이제는 두산은 신사업 투자와 운전 자본 부담 등으로 현금 흐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우수한 이익 창출력과 강화된 자본 완충력을 바탕으로 현재 개선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업 자체가 우리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라든지 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무리수를 두는 그런 흐름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뭐 경영진이 계속 유상증자를 하고 블록딜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땡겨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기업을 믿고 지금 유상증자를 참여도 했고 블록딜도 기다려줬고, 네,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바닥까지 가서 그죠? 지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면 위로. 그래서 그 구간을 뭐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기회로 삼고, 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6개월 이상을 요 아래 구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흐르고 나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에 대해서 이 주가보다는 좀 이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릴 소식은 자, 오늘 이제 UAE와 한국이 네, 이렇게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좀 구체적인 투자 소식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식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것이 네, 이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을 이제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지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수소에너지라든지 네, 그런 원전에너지라든지 그런 여러 에너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좀 언급이 되었던 것이 바라카 원전 건설 협력을 차세대 원전인 SMR 등으로 새로운 분야로 확대를 하고 정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이제 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UAE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 SMR과 수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SMR 원자재도 이 원자로와 기자재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액화 수소 플랜트를 건설해서 수소 생산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SMR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 해상 풍력을 사용해서 그린 수소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AE가 지금 구체적인 투자를 좀 빨리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확실히 저 두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투자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지분 투자를 할지 혹은 뭐 간접적으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확실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실마리들은 하나둘씩 풀릴 거고요. 오픈이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소식은 창원시에서 액화수소 플랜트를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 지분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8월 달에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5년까지 5개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창원에서 이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추후에 이 수소 액화 플랜트를 차곡차곡 또 이제 지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소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내년 그리고 25년 전에 그죠? 23년, 24년에 또 계속해서 그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조만간 또 그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이 수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소식이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이제 트리븐이라는 그런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서 이 건설 사업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건설에 투자하지 않고 원자력과 그런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들이 잘 되고 나면 다시 한번 건설에 손을 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을 사실 매각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떼낸 것이 아니고 두산건설을 다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47%에 대한 지분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최근에 이제 건설 시장이 조금씩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그 재무제표를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건설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건설 쪽에도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전에는 그런 3조 자구안이라든지 그런 재무 개선을 위해서 그룹사들을 하나씩 뗐다면 다시 한번 이제 재무 개선이 완료가 되었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룹사들을 하나씩 다시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테스나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산 건설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이렇게 3개 정도가 다시 그룹사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축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17조,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3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또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